아, 잠깐만요. 사운드를 한번, 예, 예, 잠깐만요. 목소리 한번, 소리 한 번만 내보시겠습니까? 저 사운드를 한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뭐, 저기, 문자 주셔도 되니까 맞춰서, 또 한 분 들어오시네요. 음. 이게 녹화되니까 얼굴은 노출 안 시키셔도 됩니다. 저만 이렇게 노출하는 형태로 하고, 편하시게 그냥 우리 교재 드린 거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그 세뇌에 관련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좀 했었고, 요 자료는 예전에 이제 공개 강의 형태로 어, 강의했을 때 만든 자료예요. 근데 세뇌 관련돼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요 교재 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빈틈을 들어오는 마음의 해킹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건 뭐 필요 없고 요거는 제가 강의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문자 주셔도 돼요. 아,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 대략의 원리는 아실 거예요. 카드 중에 하나 골라서 기억하고 제가 그 카드를 어, 골라서 없애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걸 보고 보시면 뭐 지금 희정으로 되어 있는 하구님은 예, 어, 이게 없어지었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거. 혹시 정은자구님,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어차피 저희만 볼 테니까. 예, 사라졌죠. 뭐 이제 뭐 원리가 기억나실 텐데,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것 같지만 일종의 이제 트릭이죠. 어떤 트릭이냐면, 이 카드를 잘 보시면 전체 카드가 하나를 골라서 기억을 하지만, 다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 내가 본 카드도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의식, 여기 얘기하는 빈틈이에요. 인간의 빈틈입니다. 어, 전체 카드 중에 제가 하나를 고르라고 어,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예를 들어 하나를 고르게 되면 다른 카드들은 제 의식에서부터 이제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에만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잘 인식 못해요. 놀랍죠? 이게 사물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사유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JMS에 나오는 정명석처럼 사기를 친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 마음을 읽은 것처럼 하고 혹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별을 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사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 별을 보여주고 나면 고를 수 있다라고 이제 호갱행위를 할 수 있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트릭이라 그러죠? 그래서 맞나? 스펠링이? 예. 일종의 에, 그건 장난이죠.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것처럼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마술은 이런 형태예요. 근데 마술은 그 마술의 원리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마술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걸 믿는 사람의 마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뇌나 사기는 뭡니까? 이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마술을 마법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뭐 개인적으로는 마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그래서 어, 마술과 마법의 차이라고 한다면
진짜 마법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술이라고 하는 거 혹은 사기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드리는 세뇌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어, 우리가 사로잡히고 있는 어떤 하나에 집착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혹은 이성적 사고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인간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허약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구멍이 둥성둥성 뚫려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강의할 때 주로 하는 거라 IQ 테스트인데 요거는 이제 뭐 줌이어가지고 그렇고 강의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지금 예로 그냥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콜드 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이 점 보는 사람 혹은 점쟁이 혹은 사주팔자 라고 하는 동양 철학이라든가 서양의 뭐 점성술 혹은 상담에서도 이런 기법들을 좀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언어 기법 중에 하나가 이 콜드 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콜드 리딩은 사실은 이 원래 용어의 개념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나 독심술, 이걸 이제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죠. 을 할 때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예.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러 가거나 뭐 스님들 혹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적 능력을 발휘하고 이러는 것들 가만히 보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면과 불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의 순진한 마음들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루리 하구님은 얼굴 녹화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뭐 가리셔도 되고, 예. 뭐 괜찮으시면 이 초상권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저야 뭐 어차피 제가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업로드 유튜브 업로드를 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 마치 상대방 마음을 읽고 맞추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도 있어요. 보통 한 3개 이상을 상대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들, 완전 사적 정보를 3개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물론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진짜 영적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을 하지 않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거나 뭐 이런 게 실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신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비한 게 전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신비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세뇌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트릭들이 있고 이런 트릭들은 점쟁이들이나 마술사들 뒤에 나오는 멘탈리스트 이런 분들이 사용해요. 보통 이런 형태예요. 단순한 형태가 이건 반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당신은 활달해 보이지만 사실 소심한 면도 있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죠? 그럼 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는데 보세요. 활달해 보이는 거와 소심한 두 가지 사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 틀리질 않죠? 예. 근데 여긴 중요한 구조는 문장 구조는 이게 질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저기 희정으로 되어 있는 하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구님이 예를 들어서 예라고 하면 문자로 답해 보세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제 말이 맞죠? 어, 아니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 보세요. 이랬을 때 제가 이랬을 때 아니요 하면 예 아닌 대로 그럼 기면 긴 대로 맞추는 게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맞죠?" 그러면 "예 맞아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으시죠?" 하면서 그거와 연관된 다른 넘겨짚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가끔 내성적으로 느끼실 때도 많겠어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나 아니요의 반응들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용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콜드 리딩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NLP라고 하는 Natural Language Program이라고 하는 체면을 압축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 안에 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련되게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흡사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배워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들 이 계보가 있어요, 한국엔. 그런 계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요.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신 집에는 고장 난 시계나 잘 쓰지 않는 목걸이가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런 게 안 버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근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장 난 시계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맞춰야지 신통력이 있는 거지 "고장 난 시계나 잘 쓰지 않는 목걸이가 있죠."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오래됐는데 안 버리고 있는 물건이 있죠?" 라는 식으로 또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안 버리고 사용하는 물건이 있죠 대부분. 그거는 또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통방통한 인제 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되죠. 이렇게 3번 정도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성적 사고가 점점 그래서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게 심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논리적이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학력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게 더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번 속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용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사람들도 믿게 됩니다. 왜? 자기는 이성적이란 생각을 스스로 믿고 있지만 그 이성을 넘어설 정도로.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을 잘 속여 넘기면 거의 신봉하는 수준에 해당되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종교단체에는 고학력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유예요. 이단으로 얘기되고 있는 종교단체에 많은 고학력자들이 있고 그럼 그것이 되게 타당하고 맞는 것처럼 느끼지만 전혀 이성적 사고 능력과 어 그런 어 뭐랄까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쇠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편견입니다. 훨씬 더 쉽게 맞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양비론적인 생각들.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점도 그만큼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과 판단은요. 틀리지 않아요. 예. 틀릴 수가 없어요. 흔히 제가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CT 검사도 사실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MMPI 문항도 그렇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한테 내가 모호한 근데 마치 무엇인가를 맞추는 듯한 애매한 태도를 넘겨짚어서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정보들을 내놓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알아나가는 거를 콜드 리딩이라고 하고 소위 말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어 세뇌시키는 거로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콜드 리딩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좀 돼 있죠? 마술사가 영능력자를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언어적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 사이비 교주들 양아치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 정명석 같은 경우 완전 쓰레기죠. 근데 그게 이렇게 파워풀하게 된 거는 그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영능력자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나 하나님과 교류했다는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을 200번 읽었다는데 그거 진짜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경험의 세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은 사적인 경험이에요.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요거는 이제 다른 영성적인 맥락의 얘기라 이제 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런 걸 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영적 능력을 얻거나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과대망상이에요. 그건 정신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드러내지도 않고 가장 평범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고 영적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놈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게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영석 보세요. 뭐 넷플릭스 보면 뭐 좀 이제 옆으로 새서 그렇지만 완전 인간 쓰레기거든요. 예. 그 인간이 그러니까 뭐 거기 나온 분도 이제 흥분하셔서 화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영화 내용을 보면 그 그럴 만한 개인 사정이 약간 나와요. 저 같으면 뭐 테러라도 저질렀을 텐데 그 엽총 뭐 알아보고 하셨다는데 이제 흥분해서 넘어가고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콜드 리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뇌에 관련된 기술 하나 아직 그럼 저 퍼즐 조각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광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광고인 걸 하죠. 그래서 마술사가 본인이 영적 능력인 것처럼 흉내내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정보 없이 어떤 사람의 과거 사건, 성격, 주변의 정보를 맞추는 것은 어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마음의 방어를 내려놓죠. 그러면서 빠르게 라포를 형성합니다. 이거는 상담 장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저 이제 상담학과니까. 그쵸? 어떻게 일어납니까? 벌써 상담이라고 하는 건 갑을 관계예요. 그쵸?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라포를 형성하기 쉽고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교단체의 목사나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한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는 아이라든가 나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한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되거나 용하다고 얘기하거나 권력을 쥐고 있거나 저처럼 뭐 교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목사이거나 신부이거나 스님이거나 할 때 어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예상하고 있는 게 라포를 가지고 있는 빠른 라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 가짜인 인간들이 종교단체의 종교인인 것처럼 하거나 그쵸? 교육자인 척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빠른 납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예. 그러니 이렇게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진짜 사람과의 접촉을 하고 있는 거와 같은 느낌을 줘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 너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접촉의 느낌을 줘요. 그 순간에 우리는 회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따금 불안에 휩싸이고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여기 다 있으세요. 이루리 님도 그렇고 희정 님도 그렇고 정자호 님도 있고. 그리고 질투나 혹은 소유욕도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누구한테 "나는 질투가 있고 질투 잘하고 소유욕도 많어."라는 얘기를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누구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읽는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사적인 영역 중에 하나의 언급이 뭐예요? "성적 욕망을 조절하기 힘들 때가 있죠." 이런 얘기들은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 누구나 이런 게 있어요. 욕망을 조절하기 힘들 때가 있고. 그럼 마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죠. 시사점 혹은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인제 요령되고 숙달이 되면 그걸 의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인제 사이비 종교단체는 그래서 다단계 형태로 작동을 해요. 마음이 약한 주변의 사람들, 그다음에 의심을 넘어서는 어떤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는 또 인제 에고가 작동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도록 만드는 사회 심리학적 요소들이 또 작동을 합니다. 요건 인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데 사실은 사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프로그램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예로 제가 좀 들어 놨어요. 이건 이제 사랑에 빠지는 36 개의 질문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안면을 트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인제 실제 사회적 실험이에요. 모르는 남녀를 앉혀 놓고, 아 앉혀 놓고 이런 질문을 서로 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든지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럼 누구나 그 사람 마음 안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서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는 "유명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싫다, 좋다." 얘기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가 "유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고 싶으세요?"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 전화를 하기 전 할 말을 미리 연습해 본 편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거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점점 뭐예요? 그 사람 개인의 내밀한 영역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요. 그럼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도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남녀가 이런 대화를 하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당신에게 완벽한 하루는 어떤가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러줄 때는 언제인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불러줄 때는." 이 질문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로맨틱하고 뭔가 정서적인 교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주고받는 거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커플이란 표현을 그 피험자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은 뭐 뒤로 갈수록 더 깊다라기보다는, 자, 예를 들면 이런 질문하면 답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타인 앞에서 울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절대 농담으로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점점 예민해지죠? 예. 당신의 가족 중 누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픈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이런 얘기는, 이 얘기 구조 자체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날씨가 어떻고 축구를 이기고 지고라는 식의 얘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상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얘기하죠. 특히 정신분석이나. 그러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질문들 자체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 소위 말하는 라포, 그리고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기 좋은 질문들이에요. 가장 깊이 있게 가는 게 육체적인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에서는. 그러니 그전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보면 되게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자료 드렸으니까 점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질문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벌써 어떤 겁니까? 많은 수준의 라포가 형성된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건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가까운 사이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누군가랑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 관계일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뭐 남편이나, 예, 좀 뭐 여기 이제 여학우님밖에 안 계시니까 아마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여자친구나 부인에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다 외워.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런 걸 외워가지고 여자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줍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로맨틱한 느낌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사람을 나쁜 의미에서는 꼬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가족에 대한 질문, 개인에 대한 기억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는 이런 질문들 개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고 고통스러운 영역을 도와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얘기한다든가 인생의 고통 안에 있는다든가 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대가 잘 들어주는 거 관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라포가 쉽게 형성되겠죠. 자, 라포는 다리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다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오고 가요. 이건 기본적으로 서로가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에 만들어진 우정은 웬만해선 잘 깨지지 않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맹목적인 모습을 띠기도 해요. 또 인간관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이비 종기호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단체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갑을 관계로 마치 라포를 형성한 듯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없이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장치를 못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문제는 정상적인 사회적 환경 경험을 넘어서는 형태의 상황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예. 주종 관계를 이용하고 그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고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취가 돼요. 그래서 성이든 돈이든 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착취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세뇌당한 사람은 피세뇌자는 이거를 합리화하는 구조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건 제가 이제 뭐 세뇌 관련된 거라 다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걸 빠르게 형성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최면 기법이기도 하고. 셋업, 이너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어,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너 게임이 뭐냐면 JMS도 그랬을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마음에 백도어를 우리가 은연중에 경험하게 된다는데
신비 체험이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신이 나를 선택했어. 이건 진리야라고 하는 맹신적인 형태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건 사실 정신병이에요. 환청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고 제2의 재림 예수야라는 걸 확연하게 느껴요. 예. 문제는 이게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 확신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들의 문제를 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예, 진실된 이런 거라면 누가 못 믿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라도 진짜 예수님이라면 따르리라 이렇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있었지 없어요. 이거는 뭐 재림 예수뿐만이 아니라 정도령 미륵불 많습니다. 동양도. 예.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라는 걸 경험해요. 맹신적 경험 일종의. 여기서 진정한 종교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얘기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평범해져요,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의 도리와 공장님이 얘기하는 윤리적인 행위들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동학의 최순 선생님이라든가 뭐 예수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신부님들도 그렇고 겸손해요,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근데 이 경험이 초기에 가질 땐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 확신이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확신을 드러내서 표현하죠. 거기에 끌려가요. 예. 그리고 정말 초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은 하나의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스트예요. 영적으로. 여기에 넘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따르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 수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영웅화하면서 희생을 하는 거가 뭘 키웁니까? 에고를 키워요. 그래서 나중에 뭐로 돼요? 자기는 영적 존재라는 걸 강조하면서 에고이즘으로 가요. 근데 껍데기는 뭐예요? 영적인 껍데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거 정의 말이 있어요. 정신적 물질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쵸? 예수님의 고행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고,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순항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삶의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 들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잠깐 보고 확신을 가지면서 삶의 희망이 돼요. 그러면서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이루리 사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갑과 을의 관계가 스스로 되면서 주종 관계가 돼요. 평등한 인간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존경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관계로 들어가요. 종교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존경했던 거죠. 따른다는 게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상화한다는 건 뭡니까? 우상화. 나의 에고이즘, 나의 에고를 내가 믿을 만한 연예인이나 아이돌한테 투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종교적 교주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병든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거꾸로 얘기하면요. 병든 사회가 그렇게 해요. 기독교도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까는 건 따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국 기독교 중에 아닌 분들은 따로 계세요. 표도 나지 않죠.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분들 사이에 있죠. 일할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조현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기독교는 뭐 이루리하고님은 종교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어, 한국 기독교는 모여라 돈 내라 집집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그냥 건설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독교를 기독교로 알고 있죠. 예.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간다고 나오죠.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뭐 기독교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진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희생과 봉사, 드러나지 않음, 겸손, 이게 기독교인 거지. 내가 진리니까 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슬람 종교랑 크게 다르지 않죠? 종교가 그런 거라면 그 종교, 독이죠. 예.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히스토리를 보면, 예. 그래서 이루리하고님은 뭐 지금 개인적으로 계시니까 제가 그건 다 말씀드리죠. 모르지만 좀 한국사 근대사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같이 반대되는 생각을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까지. 예. 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라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는 좀 타당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건 뭐 성서학에 관련된 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 나중에 따로 한번 요거 말씀드릴게요. 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옳다라고 여기는 게 이게 아, 에고이즘이고,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에, 세뇌 당한 사람들의 이제 사고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러면 오류를 범하냐라는 거를 지각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 말에 윤곽선이 없는데 우린 윤곽이 있는 것처럼 느끼죠. 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예, 요거 관련해서 뭐 그 관련해서는 이루랑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당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한번 해주고,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되고 정통 종교도 있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따로 한번 제가 톡 한번 드릴게요. 줌으로 한번 이야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없는데 있는 거로. 예, 기독교도 신화예요. 그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없는데 있는 거로 만드는 게 우리 뇌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거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나중에 뭐 그 관련된 거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쇠뇌가 작동하는 거는 요런 우리의 뇌의 특성들. 요건 이제 여기 보면 이 해당되는 영역이, 요건 이제 미술 작품을 운영하는데 여기가 같은 형태의 명암이에요. 그런데 밝은 쪽에 있을 땐 더 진하게 보이고 어두운 쪽에 있을 땐 밝게 보이는 게 이 우리 감각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예, 내가 정말로 이게 확실하다고 이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맹신 자체가 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 정보만 해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봐도 노란색 점을 보시면 밖에는 반짝이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다시 노란색이에요. 그럼 야, 이거는 불이 계속 켜지고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현상은 없어요. 우리 시각 정보가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이에요. 자, 이것도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고, 가만히 보면,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안 보이면은, 어, 소가 보이면, 소를 봤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자극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극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보면 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진은 아마 소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요 그림에는 원이 아닌데 우린 원처럼 봅니다. 요건 뭐로 보입니까? 말탄 기사가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말탄 기사는 없어요. 이건 뭐가 만든 겁니까? 우리 뇌가 구성하는 거예요. 뇌가. 이걸 뭐라고 보통 읽게 됩니까? 해 이렇게 읽진 않아요. 더 캣으로 읽죠. 동일한 자극인데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요게 H가 되기도 하고 이게 A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H로 읽어도 되고 요거를 H로 읽어도 돼요. 혹은 요걸 A로 읽어도 되고. 사실은 글자상으로는 H도 아니고 사실 A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걸 갖다가 의미 있는 어떤 단위로 읽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극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맥락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요걸 이제 계속 지각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요 삼각형만 해도 우리가 한 방향으로 전체를 보지 얘네만 따로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얘네만 따로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뇌가 세상을 패턴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가 있는 거로 보고 의미를 부여하기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그 맥락에 따라서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나 사고방식을 믿으면 그 패턴으로 계속 따라가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거는 있을 때 이건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루프하거나 여인의 옆모습, 귀분의 얼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둘 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맹신을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맞은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부정할 때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맥락에 관련된 내용 부분이고 이 괴물 크기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노파로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보진 못합니다. 우리 지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뇌가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길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존재할 수 없는 형태죠. 이게 다 착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괴물이 앞에 괴물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같은 크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를 보이냐면 요 배경이 해당되는 자극을 같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가 있는 요 주변 밑은 어떻습니까? 간격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 보이고 여기는 작으니까 간격이 얘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영화에서 특수 효과를 또 이제 많이 적용시켰죠. 이게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뇌는 기본적으로 착각의 존재다라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착시 효과는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특징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위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정확하게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진화 과정 안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저로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이건 저희가 진화론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전경과 배경을 구분해서 보도록 되어 있는 게 진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바나에서
짐승들, 특히 이제 포식자들, 그러니까 조상한테는 포식자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숲에 숨어 있는 포식자를 알기 위해선 숲 전체를 그냥 대충 봐가지고는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눈에 띄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보도록 진화했기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숲 사이에 숨어 있는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를 눈에 띄게 보도록 딱 되어 있는 그런 거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익 보는 것보다 손해를 더 굉장하게 민감하게 여겨요. 그래서 조삼모사가 그거죠.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인 경우보다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훨씬 원한다. 원숭이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아침에 세 개인 거 왜 세 개냐는 거로 가지는 이런 오류들. 그리고 우리가 동기에 따른 추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거보다 자신이 그렇게 보고자 하는 동기로 판단해요. 이게 사고의 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자기 사고에 이걸 우리가 쉐마라 그러죠. 이 틀을 의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쌓이면 편견이 돼요. 근데 편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왜냐하면 세상 모든 걸 매번 새로 생각하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유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원인을 잘못 돌리는 거나, 그쵸? 특히 우리가 내가 속한 집단과 외라는 게 아니라 외부 집단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예, 외도 되겠네. 외네요. 내가 속한 집단이 오라. 왜? 우리 집단이니까. 우리 종교가 오라? 왜? 내가 믿는 종교니까. 내가 믿는 종교가 왜 오라? 우리가 믿는 종교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쵸? 어, 절대주의적 사고. 예. 이건 인간이 사실은 오류를 범하는 존재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가 중요하다. 그쵸? 하늘 아래. 그래서 우리 뇌는 특히 더 자아는 자만하고 감정적이고 부도덕하고 사실은 더 여기에 가깝습니다. 망상하고 고집불통이고 비밀스럽고 의지가 박약이고 편협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간의 뇌입니다. 자, 요거는 차후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뭐 표도 있지만 NLP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오류가 왜 일어나냐면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자, 외부 사건이 있다며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백기가라고 하면요. 이 백기가가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가 가지고 처리돼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이 감각, 이 오감 안에서 걸러져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처리되는 건 16비트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16비트도 필요한 거는 삭제되고 왜곡되고 일반화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간과 공간, 물질, 에너지, 언어, 기억, 그다음에 어떤 결정, 판단 기준, 가치 신념, 태도, 마음가짐이라는 걸 거쳐서 가면서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이것이 감정과 생리 상태로 계속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NLP에서 나온 커뮤니케이션 모델인데 결국 우리는 왜곡되고 오류를 범하는 그래서 진짜 사실을 파악하는 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라 다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도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모르는 무엇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아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거를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가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가장
현명한 사고방식으로 얘기되는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는 뭡니까? 내 오류가 발견되면 그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더 타당한 사고를 선택해요. 근데 이거조차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이거 이상의 타당한 설명이 없거나 이 생각이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유지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과학적 사고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신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차후에 얘기하고, 자, 이럴 때 세뇌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잠재의식의 특성 혹은 트랜스라고 얘기되는 최면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트랜스는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의식 상태여가지고, 예. 그래서 요 트랜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판적 사고가 약한 상태예요. 비판적 사고가 약하다는 건 이성적 사고를 잘 못하는 단계예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보세요. 여기 보면 현재의식, 내가 지금 깨닫고 느끼는 거는 바깥쪽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해부학적으로는 이런데 이건 그냥 은유적 표현입니다. 저 얘기는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기능하고 의지고 단기 기억이고 하나 번에 한 번만 처리해요. 그런데 그 밑에 해당되는 잠재의식은 본능과 연관돼 있어요. 중요한 건 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뇌를 당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 저 새끼 또라이야. 아, 이거는 틀릴 수 있는 생각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거를 거절합니다. 세뇌의 교주들은 이걸 잘 심어놔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거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감정적으로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작동해요. 이거로 치면. 이성적 사고는 여기서 작동합니다. 예. 그리고 세뇌를 할 땐 요 비판적 사고를 우회해서 들어가요.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예요. 근데 인간이 의식적인 생각을 하고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의식이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들을 하면서 딴 세계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부터의 이성적 사고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게 돼요.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수용하는 상태에 돼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드리는 건 요걸 보고 읽어보시면서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잠재의식의 특징은 트랜스라는 거가 있고, 트랜스는 일상의 의식 활동 안에서 빈번히 나타납니다. 이완된 상태, 몽롱하게 있을 때, 독서할 때, 운동할 때도 나타나요. 뭔가 아까 카드 보면 내가 이렇게 뭔가 모순 모순이 아니라 몰입되게 만드는 거가 다 트랜스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때 의식을 두기가 창피하죠. 사람이 있을 때. 그럼 뭔 봅니까? 엘리베이터 숫자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불편한 심정이 있으면서도 의식이 분리돼요. 운전할 때, 깜짝 놀랄 때, 굉장히 정신이 없고 혼란할 때도 트랜스에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 트랜스 상태에서는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암시가 내담자의 무의식 차원에서 동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럴 때 트랜스가 굉장히 있을 때 효과적으로 트랜스가 요런 암시를 작동시키지만 뭐예요? 내담자가 자기도 모르는 차원에서 동조됐다는 건 상담가와 의사소통이 일치된 형태로 유지될 때 자연스럽게 받아줘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럴 때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면적 영향력을 가진 암시가 작동할 수 있어요. 요거 대표적 영화가 뭡니까? 인셉션. 요걸 갖다가 영화로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게 개방되어 있고 어떤 기회, 그다음에 요건 은유라고 해요.
그다음에 모순, 말이 안 되는 이런 거에 반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인 모호성을 가질 때 무의식이 개방이 돼요. 왜? 인위적인 모호성은 의식 수준에서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지 하면서 의식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때 무의식이 작동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트랜스에 들어가요. 차 운전할 때, 지금처럼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을 때, 뭔가 고도에 몰입되어 있을 때 주변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혹은 깜짝 놀랄 때도 의식이 정지된 상태로 있으면서 트랜스 상태에 잠깐 들어갑니다. 자, 이완 상태에서도 릴렉스된 상태에서 트랜스에 있어요. 기타 다양한 형태의 트랜스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렴풋이 졸거나 이게 이건 요런 걸로 하이웨이가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최면이라는 얘기도 해요. 힌노시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거나 했을 때 논리적 사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운전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의식은 거기가 있는데 잠재의식이 열리면서 내가 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어떻게 운전하고 있는지 모르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죠. 근데 어떻게 운전했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게 다 하이웨이 트랜스라고도 얘기하고 힙노시스라고도 얘기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에서는 이렇게 데이브 엘먼이라고 이제 제가 이분의 최면을 이제 좀 배웠는데 이게 음, 최면을 직접적으로 거는 거와 간접적으로 거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최면을 걸어 하고 알려주는 게 있고 최면을 거는지를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과 노출, 간접과 노출, 그다음에 직접과 잠입, 간접과 잠입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최면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런 걸 심리학에서 다 어둠의 예술 혹은 다크 사이콜로지라는 얘기도 해요. 다크 아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는 마인드 해킹이라는 표현도 써요. 예. 마인드 해킹. 이건 상대방의 이성적인 저항을 불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자, 직접적이고 노출하는 건 여러분이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최면이에요. 최면을 거는 사람도 최면을 건다고 얘기하고 받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면을 따라오도록 하면서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인 게 있어요. 최면을 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뭘 하도록 시키지 않아요. 은연중에. 그래서 에릭소니안이라고 하는 최면, 뉴로 링구스틱 이런 프로그래밍, 뉴로 NLP죠. NLP 여기 NLP 여기에 NLH라고 해가지고 한국 분이 뭐 개발한 게 있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기본 원리는 예. 그래서 최면을 걸 텐데 내가 어떻게 거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거는 게 있어요. 요거를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최면을 걸지 않으면서 대화형으로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잠입형 최면이네요. 그리고 최면을 거는지도 몰라요. 당하는 사람은. 해결 중심 요법도 여기 들어가고 세뇌는 이것들을 그대로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그걸 믿고 믿는 거를 맹신하는 형태로 가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형태로 작동해요. 바인딩 랭귀지라든가 이런 거는 뭐예요? 직접 최면을 거는데 거는 방식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이비는 이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활용한다든가 마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약을 쓰기도 해요. 예. 또 술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의식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경 암송하는 거, 만트라 찬송하는 거, 불교에서 목탁, 이슬람에서 구절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자극을 제시해서 트랜스 상태로 이끌고 트랜스 상태로 이끌어진 게
의식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유명한 분이 이 밀턴 에릭슨인데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게 강의할 때도 굉장히 작동해요. 여러분이 제 강의 들을 때도 사실은 뭐예요? 간접적이면서 잠입 형태의 체면을 제가 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는지도 모르고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광고. 예. TV 광고들. 그쵸? 나도 모르게. 근데 여기 이제 행동주의의 조건화 같은 게 들어가요. 아이고. 그래서 최면은 이거 저희가 이제 최면 수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부성적이고 모성적인 최면이 있고 지시적이고 비지시적인 게 있고 치료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늘리는 거가 있고 스스로가 들어가는 자기 최면이 그 나와요. 그래서 드러난 치료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자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최면 강의가 아니니까.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일으키느냐가 이제 최면의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최면이 아니라 세뇌. 예.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세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전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 제가 오늘은 뭐 하진 않을 거예요. 기초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차후에 한 번 또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세뇌에 대한 설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이제 직접 세뇌와 상관은 없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세뇌가 작동의 기본 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속기 쉽다. 구멍이 둥성둥성 뚫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뒷문이 있다, 우리 의식엔. 이 뒷문이 열리는 걸 우리가 트랜스라고 할 수 있다. 트랜스는 인위적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변화를 야기하는 거가 예, 세뇌 기법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잠재 의식에 심어서 이성적 사고로 판단을 못하게 차단하는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가요. 그리고 이게 사회 구조로 형성이 되면 이게 조직이에요. 단체가 되고 하면 우리는 집단을 통해서 집단 최면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모든 이 세뇌 조직은요, 비판을 못하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반대도 못하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걸 논의하지 않아요. 이런 게 도그마라 그러는.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불경하다는 거로 놔둡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교리 안에, 논리 안에 생각하지 못하는 장치로 놔요. 그래서 이거를 불경하고 원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반대로 신앙심이 낮다든가 이런 형태로 조직 안에서 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는 걸로 알고 요거는 요 앞부분만 조금 들어가고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이비단체의 교주는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느냐? 세뇌라는 말은 이게 원래는 뇌를 씻는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나온 말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의 중공군이 미군을 적인 행동이나 고문을 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려보내 줄 수 있겠다. 프로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중국에 남아서 삽니다. 이런 현상을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자, 어, 혹은 FBI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나온 용어가 브레인와시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뇌를 씻는다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 기관, 종교 단체, 좋은 쪽으로는 이게 교육도 사실 일종의 해낼 수 있어요. 예. 반론을 제기하거나 틀린 사고를 못하게 할 때 모두 그거는 세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육은 약간 다르죠?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교육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요거는 뭐예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정해놓은 약속을 지키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검증을 통해서 틀리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삶에선 이런 검증이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럴 때 세뇌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단체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겁니까? 페어하지 않을 때예요. 공평하지 않을 때. 그래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른 걸 서로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잘못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판단을 하게 될 때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걸 파시오그리즘이죠. 파시오이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좌파가 실제로는 한국의 좌파가 파시오이즘을 좌파로 알고 있거나 혹은 우파인데 우파가 아니라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한국의 역사가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안타깝죠. 이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주술적 사고가 있어요. 이 주술적 사고는 왜 나왔냐면 인류 역사가 보세요. 인간은 공포스러움,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럴 때 과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문명의 발달으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거나 불안이나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게 돼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기 전에는 우린 계속적으로 3천 년이 가든 3만 년이 가든 뭐 오랜 시간이 가면 죽음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도록 하는 환상적인 힘을 찾아요. 이거를 아동기적인 어떤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이 주술이라고 합니다. 이 주술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문화심리학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유감 주술이 있고 하나가 접촉 주술이 있다. 유감 주술은요, 어떤 대상과 유사한 형상이나 속성을 지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대상의 속성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과 유사한 형상이나 속성을 지닌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고방식이에요. 약간 은유적이죠? 자, 여러분, 만두가 뭘 닮았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 촉, 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게 제갈공명이 전쟁에서 물속에다가 그 어느 나라예요? 촉나라인가? 촉이 이제 제갈공명 나라고 남방에 있는 베트남일 거예요. 지금 이추론 거기에서 강에서 거기를 이제 이 오랑캐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들이 오랑캐인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을 줄여서 폭풍우가 치니까 이거를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람 머리를 바치는 풍습이 있는데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 얼굴처럼 생겨서 고기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던지는 걸 했어요. 그래서 만두는 뭡니까? 이런 면에선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하는 운유하는 거예요. 이게 주술적 사고예요. 이런 거랑 유사한 게 뭐 있어요?
제주도 가면 하루방 코 만지는 거, 그쵸? 그다음에 해구신, 그 남자 성기 모양으로 된 거를 갈아서 먹는다든가 이래서 아이를 갖는 거. 이거 몽땅 다 뭡니까? 유감 주술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술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실 뒤에서 강의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주술이 나쁘진 않아요. 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불안할 때 이런 걸 갖는 거, 절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효과예요.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 이거를 잘못되게 이용할 때 문제인 거죠. 더 글로리라는 거에 보면 우리 나오죠? 무당 나오고. 저는 무당이 잘못되고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합리적 선을 넘어서 가지고 병리적으로 갈 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루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몸에 지니는 거. 뭐 핸드폰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기법이에요. 마법이고. 또 하나가 접촉주술이 있어요. 접촉주술. 이건 뭡니까? 특성한 속성을 가진 대상과 접촉하면 그 속성이 전염된다요, 나한테. 그래서 유명 연예인의 물품을 손에 쥔다든가, 그쵸? 사인, 이런 것들 다 접촉주술의 마인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행운이 있을 것 같고, 이거 사실은 알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 주술적 사고가 존재해요. 이 재밌는 건 여기 보면 도킨슨이라는 분이 리처드 도킨슨인데 이분이 엄청난 이성주의고 신앙을 엄청 까요. 종교, 기독교, 종교는 인류의 악이다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종교가 뭘 해주냐? 전쟁밖에 안 일으켰지. 그래서 종교가 사라지는 시대에 간다라고 한 굉장히 이성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거를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걸 만질 때 기분이 좋다 그러는데 뭐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은연중에 이게 꼭 주술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식의 느낌을 갖는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어떤 거. 흑털 같은 경우 저도 이렇게 묵주 손에 팔찌 묵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축성을 통해요. 신부님이 축성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의미를 두고 이걸 통해서 영적 기운이 됐든 뭐든 이런 걸 느껴요. 이게 접촉주술이에요. 전 이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술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것도 많죠. 지금 한 39페이지, 1시간 넘었는데 혹시 여기까지 관련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많은 내용들 좀 다뤘는데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세뇌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뭐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톡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뇌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러한 우리 심리 구조가 가지는 허점들 그리고 트랜스라고 하는 게 쇠뇌에서는 항상 작동해요. 그리고 이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맹신을 하게 되는 경험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랜스 현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체험의 현상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영적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요거를 이용하거나 불러일으켜 가지고 일상의 경험을 마치 넘어선 것처럼 하면서 그걸 믿도록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에 우리 심리적인 특성들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술 사고가 일어나는 방식들.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우리가 고난에 들어갈 때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종교는, 신앙은 이 고난을 환상이라든가 신비적인 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난 자체의 의미로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통을 고통으로 경험하게 하는 데 있고, 사이비 종교는 그거를 마치 해결해 주는 척 하면서 돈과 시간과 몸을 가져가고, 그것이 다단계 구조 안에 꼭대기로 몰리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 정리가 좀 되십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요 주술속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40페이지네요. 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주시고 제가 다음 주나 해서 근일의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마음의 호신술, 신비주의를 걷어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가장 큰 신비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고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